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사건은 전 세계 군사 관측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 전력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만들어낸 이 참수 시나리오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고 그 순간 중국의 온라인 여론을 단숨에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PLA 대만 지도부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작전을 감행해 섬을 접수하는 첫 단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졌습니다. 현실은 피가 흐르는 곳인데도 키보드 위에서는 늘 버튼 하나로 세계가 정리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중국의 대형 소셜 플랫폼 웨이보에는 베네수엘라 사례가 대만 통일을 위한 해법을 제공했다는 식의 말이 떠돌았습니다. 먼저 특수작전으로 라이칭들을 붙잡고 곧바로 대만 접수를 선언한 뒤 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고 신속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말은 참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작한 그 명분 없는 전쟁도 말은 간단했지요. 그런데 현실은 늘 그 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만이 아니라는 점을 단호히 지적하며 PLA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런 시나리오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차이는 지리만이 아니라 통합작전 능력의 격차와 정치 군사 구조의 본질적 차이에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훈련, 지휘문화까지 포함한 총합으로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총합이 부족한 채로 전쟁을 시작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병참과 지휘, 상식까지 함께 무너지는 광경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산 조기경보 레이더 JY-27, 베네수엘라에서 일종의 눈으로 불리던 체계는 작전 초반부터 미군의 전자전 조치에 의해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S-300VM과 부크 M2 같은 방공 체계를 보유하고도 실시간 표적 데이터 공유를 상실한 데다 병력 사기가 크게 흔들리며 반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장비가 있어도 내부가 이미 흔들리면 그 장비는 전시장에 세워둔 모형처럼 멈춰서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값비싼 장비를 줄줄이 잃어버리며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준 바도 있지요. 절대적 결의라는 이름 아래 미군 헬기 편대는 한밤중 출격해 해면에 바짝 붙는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를 피했습니다. 바다 위 고도를 33m 수준으로 낮춰 접근했다는 서술은 이 작전이 얼마나 치밀한 침투 설계를 전제로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스텔스 전투기가 후방에서 엄호했고 전자전기가 상대의 방공 체계를 교란했습니다. 비밀 정찰 드론과 위성은 지휘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돌격대가 방공망을 관통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성공은 세 가지 요인의 결합이었습니다. 침투 능력, SEAT로 대표되는 방공 제압, 그리고 상대의 취약성입니다. 이 세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작전은 성립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해온 것처럼 계획은 곧바로 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PLA가 단기간에 그대로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거리와 작전 능력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첨단 전력을 확보해 왔고 심지어 보잉의 EA-18G, 크라울러와 노스럽, 그러먼의 EE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를 연상시키는 전력 구성까지 갖추려는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그러나 그 체계의 실제 성능과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통합 운용 능력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PLA의 합동작전 숙련도와 전자전 능력은 오랫동안 의심의 대상이었고 위험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임무일수록 그 의심은 더 짙어집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에서 최신 장비와 숫자를 믿고 들어갔다가 합동과 지휘 통제의 균열 때문에 전장의 논리에 얻어맞는 장면을 수없이 연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에스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 RSIS 소속
안보학자 콜린 콘은 PLA가 최근 통합을 가속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미군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경험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단순히 훈련 횟수가 아니라 실패를 값비싼 대가로 배우고 체계를 고쳐온 역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은 그 반대편 사례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며도 고치지 못하면 학습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둘째 장벽은 지휘 구조입니다. 콜린 콘은 중국 공산당이 PLA의 지휘 구조에 깊이 개입하는 한 전투 효율성은 여전히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분권형 지휘 통제는 전장에서 필수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불확실성과 급변 속에서 즉각적인 창의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장은 회의실이 아니며 보고서 결제가 전차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경직된 지휘 문화는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런 구조를 응징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베네수엘라는 대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가 말로는 등을 두드려주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상대 앞에 홀로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말로는 대국의 품격을 말하지만 실전에서 제공되는 것은 대개 한숨과 수사뿐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대만은 미국과 동맹의 지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만 스스로도 오랜 기간 섬 전체를 고슴도치처럼 만들며 참수작전에 대비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손쉽게 끝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첫날의 오만과는 준비의 밀도부터 다릅니다. 전 미 국방부 자문을 지낸 군사 전문가 크리스 오스본은 대만의 방공망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PLA가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이용해 대만 영공에 침투하고 초저고도에서 제공권을 형성하는 것은 극단적인 난제입니다. 오스본은 중국이 ISR 능력을 갖추고 있어 표적을 식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과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생포부대를 적 심장부에 안전하게 착륙시킨 뒤 온전한 철수까지 완결하는 것은 PLA가 실제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1945에 실린 2016년 1월 6일자 글에서 그 가능성이 극히 낮고 심지어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 분석 또한 비슷한 결론을 제시하며 베네수엘라식 지도부 급습은 중국의 매우 가티난 방정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기술적 장벽은 SEAD, 즉 방공 제압 임무입니다. 헬기와 특수부대를 투입해 생포를 하려면 하늘을 사실상 비워야 합니다. 군사용 레이더망을 마비시키거나 무력화하고 대만의 중저고도 방공층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어가 산발적인 베네수엘라와 달리 대만은 수십 년에 걸쳐 제한된 영토 위에 세계적으로도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설계된 방어를 만나면 공격자는 한 번의 기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실을 피로 배웠듯이 말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중화민국 국경일 연설에서 라이칭더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받은 T돔을 구축해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여러 방어층을 하나의 화력 네트워크로 통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대만의 다층 방공 구조를 고도축 기준으로 계략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고도와 장거리에서는 대만의 국산 댕궁 I-7와 댕궁 I-7Y가 지역 방공의 주력으로 공기역학 표적을 대략 160에서 200km 수준의 거리에서 요격하고 최대 고도는 30에서 32km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항공기, 대형 UAV,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며 제한적 범위에서 탄도 위협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생궁 계열의 상위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알려진 창궁을 공개하며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 및 순항 위협을 상대하려는 방향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층위에서 패트리엇 PAC-3, CRI 같은 전방어 체계는 종말 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대략 2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체계는 패2킬 방식으로 탄두 파편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의 운동 에너지로 표적을 파괴합니다. 대만은 2016년에도 PAC-3, MSE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거론되며 더 먼 거리와 더 높은 고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합니다. 전 대만 공군 장교 주의빙은 MSE의 요격 고도가 기존 층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고, PAC-3는 광역 방어가 아니라 지휘 통제의 핵심과 정치 군사적 중추, 주요 기지를 집중 방어해 상위 방어층이 뚫리더라도 지휘와 대응 능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저고도에서는 국산 랜드 소드 2EI가 저중고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과 UAV 같은 공기역학 표적을 겨냥해 공역을 정리하고 값비싼 상위 요격층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고도에서는 스카이가드와 스페로 계열이 35mm 대공포와 미사일을 결합해 공항과 핵심 인프라 같은 중요 목표를 방어하며 UAV, 헬기, 순항미사일 같은 저고도 위협을 막아냅니다. 지상 초근접층에서는 국산 엔틸로프와 스팅어, 어벤져 같은 초단거리 방공 전력이 기동적으로 배치되어 공격 헬기, 자폭형 UAV, 극저고도 항공기 위협에 대응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절대 요격이라는 환상을 파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분산하고 공격을 지속적으로 마모시키며 공격자의 타격을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늘을 한 번에 깨끗이 치우는 것은 여러 층, 여러 단계의 복잡한 수학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방공 체계는 발사관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감시 센서와 화력 통제까지 포함한 하나의 전투 노드라는 것입니다. 각 체계의 레이더는 탐지, 추적, 유도, 교전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각 포대는 자신이 담당하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체계가 지상 기동형으로 운용되어 발사 후 이동하는 사격 후 이탈 전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위치에서 쏘고 빠르게 재배치해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형 UAV의 역공을 피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공격자는 맞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도망가기 전에 맞춰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화력 우위를 기동과 분산으로 상쇄해온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전략적 원거리 차원에서 대만은 페이브4즈 AN/FPS-115 같은 조기경보 레이더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설치되어 광범위한 지역을 탐지하며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시간을 벌어주고 지휘 체계의 상황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미국이 운영하는 미사일 경보 및 전략 감시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서태평양의 동맹 ISR 그림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일본 등과도 연결되는 구조로 거론됩니다. 이런 자산은 중국의 우선 타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대만은 위성 항법 교란 장비와 패트리엇, 앵궁포대 등으로 방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주의빙은 대만이 통합 네트워크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사용해 지상 레이더 데이터와 정보를 패트리엇 및 행궁포대에 분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관측에 따르면 T돔은 센서에서 화력으로 이어지는 즉시 연동 구조를 더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IBCS처럼 광역 레이더 데이터를 결합해 반응 시간을 최적화하는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그러나 설령 페이브4즈의 능력이 저하되더라도 PLA가 하늘을 치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헬기와 특수부대의 운명은 결국 분산된 전술 레이더망과 탐지, 지휘, 교전의 반복고리를 전술층에서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습에서 ESEAD의 목적이 일시적 통로를 여는 데 있다면 생포를 전제로 한 급습은 거의 절대에 가까운 공역 통제를 요구합니다. 헬기는 저고도 방공과 초저고도 방공에 가장 취약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층 방어, 높은 기동성,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연결을 갖춘 대만을 상대로 헬기 급습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실패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속전속결이 막히는 순간 기습의 이점은 사라지고 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정치, 군사적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을 베이징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리한 계산을 했던 대가가 어떤지 이미 세계가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로이터는 군사 외교 채널의 관측을 인용해 중국이 섬 통제 시나리오의 일부로 타이베이에서의 체포 방안을 훈련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PLA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대만 지도부가 결코 방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익명의 대만 고위 안보 당국자는 로이터에 그들을 얕볼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베네수엘라 사건의 충격 이후 중국이 문제점을 보완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기술과 통합의 문제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가 대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핵심 요인은 정치 구조의 차이입니다. 참수 전술은 머리를 자르면 몸이 멈춘다는 효과를 노립니다. 권력이 법보다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 체제에서는 이 논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미국의 성공이 상대의 체제적 취약성과 내부 붕괴에 크게 의존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보호막을 갖고 있습니다. 헌정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되고 제도적 연속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납치하거나 제거해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어렵습니다. 중화민국 헌법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 연속성을 보장하는 자동적이고 투명한 승계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부통령이 즉시 승계합니다. 둘 다 공석이면은 행정원장, 즉 총리가 임시로 최고 권한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는 PLA가 한 사람만 제거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무력화하려면 승계 서열의 수많은 인물을 동시에 제거하고 의회와 군 지휘부까지 동시에 마비시켜야 합니다. 전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분쟁의 역사는 지도부나 상징적 중심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결집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 위협이 커질수록 사회는 내부 갈등을 잠시 접고 단결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교훈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전면 침공 초기 모스크바는 호스토멜 공항의 공중 강습을 감행해 키이우 근교 교두보를 만들고 기계화 부대를 수도로 밀어넣은 뒤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생포에 침노 정권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러시아 헬기는 다수 격추됐고 특수부대는 큰 피해를 입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공항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속전속결의 구상은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간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대피 제안을 거절하며 탄약이 필요하지 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그 메시지는 곧 상징이 되어 저항 의지를 결집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PLA가 대만 지도부를 노렸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생포에 실패한다면 비슷한 결집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설픈 참수 시도는 상대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각성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되짚어보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대만에 적용하자는 일부 중국 여론의 흥분은 현대전의 냉혹한 현실을 무시한 단순한 군사사고를 드러냅니다. 미국의 성공은 압도적 기술 우위와 내부에서 이미 무너진 상대라는 조건의 결합이었습니다. 그 두 조건은 대만 해협에서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수 시도가 실패하면 그 자체가 전면전의 총성이 될 수 있고 길고 피비린내,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 가장 피하려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 베네수엘라에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어떻게 사람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방심과 과신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값비싼 경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